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최근에 좀 핫했던 테마는 바로 게임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지난주에는 살짝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그대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NFT, 메타버스만 엮여 있으면 좀 가는 것 같은데 폭락장에서도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어떤 게 있고 또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어제도 제가 방송 나와서 게임 NFT 그렇죠. 사실 메타버스, 하루 차이니까. 네,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오늘도 게임주 네, 올라갔죠. 네. 그리고 저번 주에도 게임주 조정 많이 내려왔을 때도 게임주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오히려 저가면서 기회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만큼이나 게임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시황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게임주를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다른 이슈가 계속해서 엮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게임주는 지금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 그러면은 계속 이슈가 올라올 때마다 게임주가 들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이 되게 강한 시장이었죠. 이미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부터 시장은 좀 하락기였습니다. 그럼 이런 하락기 속에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일까?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테마들 많아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고수익, 세 자릿수 수익률 챙길 수 있는 종목들 많죠. 근데 우리 또 투자자분들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좀 많이 손실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주를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게임주는 흐름을 탔단 말이에요. 위메이드가 그 흐름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고요. 그 위메이드의 기대감이 게임주들, 후발주들에게까지 지금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NFT나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재료들까지 챙겨간다는 것은 이 게임주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여러분들이 혹시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전 종목이 아주 다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는 버텨주거나 NFT 주들도 다소 낙폭이 좀 적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이상 주가를 빼면은 아무래도 다시 올리기까지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 하락기에도 어느 정도 주가 방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상승기에 뭐가 먼저 움직여줄까요? 물론 많겠죠. 다 움직이겠죠. 하지만 폭발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런 게임주들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일단 관련주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게임주 많죠. 뭐 엔게임, 넷게임즈, 액토즈 소프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오늘은 플레이미드가 상한가를 갔고요. 네, 그리고 위메이드맥스도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조금 다소 조정을 맞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이나 지금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을 조금 보자면은 사실상 뭐 저는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미 넷게임즈는 먹고 나왔고 그렇죠. 이미 거의 30% 가까이. 맞아요. M게임도 먹고 나왔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넷게임즈, M게임이 이런 조정 시기에 오히려 재매수 기회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두 종목도 아직까지 제 이제 관심 포트에 넣어져 있고요. 그 넥슨 GT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굉장히 좀 흐름을 많이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노란통 메신저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또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추가 교육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지금 스마트폰에 이 카메라 어플로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 오른쪽 화면에 있는 이 노란 톡방에 바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넷게임즈 관련해서는 바로 3주 전에 이 생방송으로 공개 추천으로 나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넷게임, 또 M게임, 넷게임즈, N게임 이렇게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게임주들은 넥슨 GT까지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모두 다 무료 노란톡방 안에서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수익률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률표는요, 정말 이런 급락장 속에서 단비같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종목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오히려 잘 가는 이 시장에서는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다 잘 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거는 실력자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좋은 종목, 몇백 %가 넘는 종목, 이 수익률까지 맛보고 싶다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슈 두 개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났는데요. 네. 강의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하락장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조금 연장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 하락하는 원인을 좀 찾아야 돼요. 원인을 알면은 대응 방법이 쉬워지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혹시 이 디톡스탁 이전에 제가 주라벨에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5시 방송에서 이제 다양한 강의를 가지고 강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악재에 대처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시장에 악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걸로 나뉘냐면은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체계적 리스크는 무엇이냐? 뭐 예를 들자면은 경제 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금리 상승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비체계적 리스크는 무엇이냐? 돌발 악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갑자기 나오는 개별 종목에서 나오는 악재들 그리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돌발 악재들.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핵실험을 했네? 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 할지 다음 달에 할지 내년에 할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발 악재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사가 된다. 그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 것인가? 그 결과들이 유동성을 좀 축소시키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이런 그 화폐 가치의 보존을 위해서 이런 통화 정책이 다 중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가계 부채에 대한 되게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를 시키려고 하는 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수에 당연히 하락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성장주들이나 기술주들이거든요. 성장주들이 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 성장주가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장주는 말 그대로 성장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성장을 해나가는 도약기에 있는 기업들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리고 투자를 받고 대출을 땡겨서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R&D 투자를 해야 되니까. R&D 투자가 뭐예요? 기술 개발 투자죠. 자,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성장을 하고 싶어. 그럼 벤처 투자 받고 사채 발행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돈 받고 유상증자하고 그리고 은행에 대출 받고 다 부채라는 거예요. 부채.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이런 성장주들한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R&D 투자를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막 회사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조금 침체를 합니다. 왜? 돈을 이제 빌려서 제때제때 써야 되는데 돈을 빌리는 것 자체를 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잠깐 침체기에 접어드는 구간이 바로 고금리 시대입니다. 고금리 시대.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는 이런 리스크들을 체계적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체계적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비체계적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리고 지수가 살짝 금리의 영향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의 유동자금이 조금 이탈이 되면서 현금 확보 전략으로 지수가 조금 꽉 막힌 듯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혹은 좀 하락을 할 것이다. 예상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뭘 사야 돼요? 경기 방어주를 사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럼 금융주를 사면 돼요. 네, 금융주를 미리 사놓고 금리 상승 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포트에 그 정도 종목은 하나 정도는 넣어놓으면은 그럼 당연히 지수 하락기에 주가 방어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 하락기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체계적 리스크는 뭐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어요. 자, 그럼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핵실험을 했네. 근데 핵실험을 1년 내내 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뭐 매일 하진 않잖아요. 그럼 그거는 단기 악재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단기 악재. 항상 핵실험을 하고 나면 뭐 해요? 통화를 하잖아요. 네. 니들 왜 그러냐. 달래고. 뭐가 필요한데 이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뭐 관계가 개선이 됐는 둥 뭐 어쩐 둥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또 막 서로 막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지수가 올라와요. 맞아요. 네, 대북주 또 올라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대단히 풀어볼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오미크론은 변이 바이러스예요. 자, 변이 바이러스는 뭐냐? 변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델타도 변종이에요. 자, 그럼 델타라는 변종이 나왔을 때, 변이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델타 변이가 언제 나왔죠? 아마 올해 한 4월? 3월쯤? 네. 그때 나왔죠. 네, 그때 델타 변이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데 다시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초창기에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래 3월 이후에도 또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10월 달에, 전년도 10월 달에 겨울을 앞두고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때 리스크로 좀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조금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저점을 만들고 다시 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3월, 4월에 델타 변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또 시장을 잠식시켰어요. 그리고 살짝 조정을 줬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올라가고. 네, 또다시 올라가고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이터를 한 개쯤 우리가 뽑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오미크론도 역시나 변인데 이 변이라는 특징이 델타가 먼저 선배의 입장에서 그렇게 움직여준 데이터 이력이 있으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대입을 시켜봤을 때 아, 이것도 역시나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겠다라는 거죠. 100%는 없어요, 주식시장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라는 게 창궐한 지가 벌써 다음 달이면 약 2년이 됩니다. 그 2년 동안 이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학습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백신이라는 걸 갖고 있고, 물론 이 오미크론이 백신에 대한 전염력이 돌파력이 있지만 그게 오미크론 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미크론이 이전부터 2차 접종을 맞은 사람들도 재감염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델타 변이 또한 어차피 돌파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했을 때 오미크론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강력한 악재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또 뭘 알아볼 거냐면은 오미크론이 지금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지금 유일한 정보는 뭐냐면은 그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을 첫 발견한 의사의 말이에요.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력은 없다. 네, 이게 다예요, 지금까지. 네. 정보가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WHO에서도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조사가 착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질본청에서도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한 조사가 좀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일주일 3주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럼 적어도 2, 3주 동안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감염력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 감염력은 높다. 그러면은 정보가 하나 나왔어요. 네. 감염력이 높다라는 거에 시장에 조금 하락은 하겠지만 정보가 하나 나왔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나왔어요. 그런데 치명력이 조금 낮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 정보가 확실히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도 뭐 문제가 없다. 물론 지금은 돌파력이 있지만 앞으로 이 오미크론에 대항할 백신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럼 이건 또 구체화가 된 거죠. 이제 정보가 다 나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냐? 지수 상승이에요. 이미 불확실성이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수가 상승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당장은 크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시장은 다시 강력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모더나 CEO가 네. 지금 오미크론 백신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을 띠는 그렇죠. 발언을 덜 했죠. 효과적이다. 네, 덜 효과적이라고 했죠. 네. 이게 뭐가 대수입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모더나는 애시당초 이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력이 없어요. 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남다를 게 없는 거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올 수가 있다.
경제 악화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럼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요? 저라면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산이 측정이 된 게, 지금 이제 사회 예산이 측정이 된 게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고 상원에서는 통과가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다시 통화 정책이죠. 재정 정책이죠. 네. 자, 근데 이게 원래 2.1조 원의 정책이었는데 지금 1조 원만 통과가 되고 아직까지 1조 원 이상의 1조 원 달러 이상의 그 자금은 아직까지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된 상황이에요. 유동성 확대는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상원의 입장이에요. 한마디로 돈을 안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원에 대한 이제 자리가 많기 때문에 1차는 통과를 했어요. 근데 2차가 상원에서 막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금 유동성이 안 풀어진다라는 거죠. 막히고 있어서. 그리고 테이퍼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자산 매입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다, 기준금리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 오미크론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국채금리 그리고 기준금리 그리고 테이퍼링까지도 일시 중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파월 의장이 뭘 얘기를 했어요? 다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유동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유동성 확대를 해준다라는 거죠. 상원에서도 막혀있던 1조 원 달러의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테이퍼링에 대해서 일시 중지가 될 수도 있고 금리 인상도 다시 재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죠. 네. 왜? 이건 호재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이러한 차후에 있을 호재에 민감하게 다시 반응을 해서 올라올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악재 속에서도 호재거리가 이 정도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해석의 능력을 좀 키우시고 그리고 이런 악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힘든 장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 추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믿고 한번 노란톡 들어오셔서 시황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신다면요. 이런 장도 충분히 버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폭락장이라서 정말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분은요. 지금 3개월간의 수익률 합이 1700%가 넘었고요. 월간 11월 수익률이 37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팍스경제TV에서 우리가 수익왕 1등에 바로 어제 선발이 되셨습니다. 트로피까지 예쁘게 증정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수익왕 이 대표님 수익률을 보자면 367.9%입니다. 단연코 독보적인 1등을 차지하시면서요. 트로피까지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수요일에 또 추첨 이벤트가 남아있잖아요. 사실 그거 진행을 아직 안 하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 트로피를 받으신 이 전문가님께서는 추첨 이벤트를 진행을 하십니다. 상품권 3만 원을 드릴 건데요. 5분에 한정해서 드릴 겁니다. 이분, 이 홍주원 대표님께서 아마 퀴즈를 내주실 건가요? 네, 퀴즈로 좀 이제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요? 네. 그러면 잘 맞추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야죠. 그래도 맞추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5분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3만 원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까지 포함입니다. 바로 내일 퀴즈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상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홍주원 3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신다면 실시간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화면에 떠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노란톡 한번 보다 보니까요. 이름들이요. 하락 그만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 상승님 이런 닉네임 너무 좋습니다. 들어오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네요. 또 어떤 분은 방을 모르고 나가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하시지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디톡스탁을 보시면 우리 홍주원 대표님께서 아주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흐름을 탄 게임주 이야기 해주시네요 라고 해서 하셨는데 이 게임주에 관련된 지금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다양한 전략들은 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요. 오늘도 방송이 끝나고 노란톡 안에서 라이브 방송 링크를 따로 드릴 겁니다.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얘기가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이런 시장 속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